네,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전 시간에 이어서 사동 표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능동 표현하고 피동 표현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중 피동을 구분해낼 수 있는 거다까지 봤었죠. 자, 사동 표현으로 갈 텐데 우선 개념부터 먼저 갑니다. 능동과 피동이 대응되었던 것처럼 사동은 주동이라는 개념과 대응되는 건데요. 자, 주동은 주어가 역시 주어죠. 피동처럼 주어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이고요. 자, 사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을 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어가 동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에서 밑에 예문을 보시면 형이 주어죠. 동생에게 옷을 입힌 거죠. 옷을 입게 한 거지, 그지? 동작을 시킨 거지. 이런 걸 사동문이라고 하고요. 하나 여기서 한 개는 기억합시다. 한 개는 사동 문장에서는 어떤 문장 성분이 반드시 있냐면 옷을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물론 목적어가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사동 표현이냐? 그건 아니에요. 목적어가 있지만 사동이 아닌 주동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동 표현에는 목적어는 반드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일단 먼저 머릿속에 인식을 하시고 선생님이 뒤에 가서 피동과 사동을 구분할 때 이 얘기를 한 번 더 할 테니까 지금은 사동 표현은 주어가 대상을 시키는 것인데 사동 표현 속에는 목적어가 반드시 들어가는구나. 일단 그렇게만 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죠. 사동문의 분류입니다. 피동문도 마찬가지로 파생적 피동문과 통사적 피동문이 있었죠. 사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파생적 사동문을 짧은 사동문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접사가 붙는 건데, 자, 첫 번째 케이스, 사동사의 어간에 사동 전미사 이희리기까지가 피동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우구추라고 하는 세 가지가 추가가 되는 건데, 자, 예문을 봅시다. 아이들이가 주어입니다. 아이들이 얼음을 목적어 있죠? 얼음을 녹인다. 자, 녹다의 어간에 이희리기 우구추에 이를 붙여서 아이들이 얼음을 녹게 만든 거지요. 의미상 시킨 것이고 사동접사 이가 붙어서 사동문을 만든 겁니다. 자, 밑에 거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마찬가지죠. 주어 엄마가 사동문의 주어를 사동주라고 부릅니다. 주어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목적어 있고요. 입히다, 입다에 이희리기 우추에 희를 붙여서 사동문을 만들었고요. 밑에 거 내가 동생을 울렸다. 내가 동생을 울게 만든 거죠. 목적어 있고요. 울다의 어간 울에 이희리기 우구추에 리를 붙여서 울게 만든 것이니까 사동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엄마가 역시 주어 엄마가 아이에게 신발을 목적어 있고요. 신겼다. 신다의 어근 뒤에다가 이희리기 우구추에 기가 붙어서 사동을 만든 거고 선생님이 학생을 깨우셨다. 자, 깨우셨다. 기본형 깨다죠. 깨다의 어근에다가 이희리기 우구추에 우를 붙여서 깨우를 만들어서 사동 표현을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철봉을 하듯 몸을 솟구었다. 자, 주어는 빠져있네요. 나는 정도 하면 되겠죠. 나는 몸을 목적어 있고요. 솟구었다. 우리 잘 쓰지 않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솟다가 기본형이죠. 솟다. 몸이 솟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표현인데 이걸 사동으로 바꾸면 솟 뒤에다가 이리기 우구추에 구를 붙여서 몸이 솟게 만든 것이니까 사동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동네 사람들이 담을 낮추었다. 자, 낮다에다가 이리기 우구추에 추를 붙여서 낮게 만든 것이니까 사동 표현을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신 요 문장들이 전부 다 기본형 어근 뒤에다가 이희리기 우구추를 만들어서 주어가 대상을 시키는 의미를 갖는 사동을 만드는 방법을 보는 것이고 얘처럼 접사가 붙어서 사동을 만드는 방식을 파생적 사동문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기본 개념이니까 여기서는 어려울 게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그 다음은 우리 이전에 피동문을 만들 때 앞에 명사가 왔을 때 되를 붙였었죠. 그것도 파생적인 피동문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명사가 오게 되면 사동전미사 시키다에 시키를 붙이는 겁니다. 입원시키다, 복직시키다, 발표시키다. 자, 누가 누구를 입원시키다, 누가 누구를 복직시키다. 주어가 대상을 시키게 만드는 거니까 시키다를 붙여도 마찬가지로 사동을 만들 수가 있고 이 경우도 파생적 사동문에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사동 전미사가 두 개 결합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랑 좀 비교하셔서 보셔야 되냐면요.
이중 피동하고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자, 이중 피동은 잘못된 문장 비문이었었죠. 근데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건 이중 사동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접사가 두 개 붙은 이중 사동인데 이 경우에는 비문이 안 될 거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보세요. 예문이 뭐가 나왔나? 예문이 세우다 나왔네요. 자, 기본형을 잡으셔봐야 돼요. 세우다의 기본형은 서다죠. 뭐뭐가 서다. 서다가 일단 기본형입니다. 이게 세우가 되려고 하면 이리기 우구추에 접사 이가 붙고요. 이리기 우구추에 우가 붙었어요. 그래서 세우다가 된 겁니다. 그러면 접사 두 개 붙었으니까 잘못 붙은 거 아닌가요? 그럼 한 개 빼봅시다. 세우다에서 이를 빼면 서우다, 뜻이 서우다, 내가 뜻을 서우다 이런 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우 빼볼까요? 내가 뜻을 세다 이런 말도 없죠. 그러니까 분명히 접사가 두 개 붙어서 만들어진 이중사동이지만 하나를 생략할 수 없기 때문에 둘 다 문법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예문으로 지금 세우다, 재우다, 태우다, 띄우다 정도가 나왔으니까 다들 잘 봐주시고요. 기본형 뒤에 사동접사 뭐가 붙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인식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문제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여기 나온 예문도 다 같이 한번 봐두시고요. 자, 밑으로 갑니다. 모든 단어를 피동사나 사동사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피동사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입니다. 어근 뒤에 피동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를 피동사라고 하고요. 사동사는 어근 뒤에 사동 접사가 붙어 만들어진 걸 사동사라고 부르는데 밑에 봅시다. 어간이 이로 끝나는 경우에 자, 만지다, 던지다 뭐 가져갈까요? 자, 만지다 가져봅시다. 만지다에 어간이 이로 끝났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피동사로 만들려고 하면 이부터 합시다. 히, 리, 기를 붙여야 돼요. 자, 이런 단어 만들어 보죠. 만지이다, 만지히다, 만지리다, 만지기다.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피동사를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요 글자는. 그 다음에 사동사 이일이긴 해봤으니까 사동사 우구추를 더 붙여보죠. 우구추. 만지우다, 만지구다, 만지추다 들어본 적 없죠. 그러니까 얘는 그 사동사도 만들 수가 없는 경우예요. 접사를 붙여서는 물론 이거를 접사 말고 통사적으로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접사를 붙여서는 피동사도 사동사도 만들 수 없는 케이스 어떤 경우가 그러느냐? 어간이 이로 끝났을 때 만지다처럼 만지다 어간 이로 끝났죠. 그죠? 던치다 마찬가지로 이로 끝났죠. 요 경우에는 접사가 붙어서 사동사나 피동사를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거 하다로 끝나는 동사, 그 다음에 수여 동사, 대칭 동사 이런 것들은 이히리기 우구추를 붙어서 사동사나 피동사를 만들기가 조금 어려운 것들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물론 뭐 다 외우면 좋죠. 어떤 경우가 안 된다라는 거 외우면 좋은데요. 이런 거 그냥 싸그리 외운다기보다가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냐면 선생님이 지금 금방 보여줬죠. 어떤 단어가 예를 들어 X라는 단어가 있어. 이 X라는 단어가 피동사나 사동사나 만들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그 단어 뒤에다가 이리기 우구추를 집어넣어서 그 단어가 사용되는 단어인지 그렇지 않은 단어인지를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밑에 뭐 가져볼까요? 밑에 담다? 자, 이걸 해보죠. 이 단어가 사동사나 피동사가 될 수 있는가? 라고 물었어. 그러면 담이다, 담히다, 담리다, 담기다, 담우다, 담추다, 담구다 이런 단어가 없지. 이거는 적어도 접사가 붙어서 피동사를 만들 수는 없는 거구나. 싸우다 마찬가지로 해보시면 되고요. 만나다 마찬가지로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단어는 피동사를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없다 그런 문제가 나오면 다 그냥 외워서 대입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방식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기가 수월해집니다. 자, 넘어가죠. 그 다음에 통사적인 사동문은 개하다를 붙이는 겁니다. 예문 볼게요. 선생님께서 주어져 내게 공을 목적어 하나 나왔고요. 차다의 어간 차에다가 개하다를 붙여서 나한테 뭔가를 시키는 문장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거를 통사적 사동문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3번에 나오는 사동문을 만드는 방법. 자, 목적어가 있는 주동문 타동사라고 하죠. 목적어가 있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하고 목적어가 없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하게 되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피동문, 능동문을 피동문을 바꿀 때 문장 성분이 어떻게 바뀌어졌냐처럼 마찬가지로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때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 문장 성분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나오는데 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예요. 타동사냐 자동사냐에 따라서 문장 성분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볼까요? 주동문에서 아이가 옷을 입었다죠. 그죠? 자, 목적 입다라고 하는 서술어는 옷을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필요로 한 타동사입니다. 자, 이거를 만약에 사동 문장으로 바꾸면 뭐가 들어가나? 뭐 엄마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주어가 하나 들어갑니다. 원래 이 엄마가라고 하는 사동주는 주동 문장엔 없던 거죠. 자, 새로운 주어가 하나 필요하고요. 아이가라고 하는 주어는 아이에게 부사어가 되고요. 옷을은 똑같이 목적으로 오고 그 다음에 입다라는 서술어는 입히다 똑같이 서술어로 오니까 타동사가 들어있는 주동 문장을 사동 문장으로 바꿀 때에는 타동사가 있던 주동 문장의 주어가 아이가가 사동 문장의 부사어가 된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넘어가서 이게 만약에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라면 얼음이 녹다와 같은 녹다는 목적어가 필요 없죠. 그죠? 자동사가 사용될 경우에는 이걸 사동문으로 바꾸면 똑같이 새로운 주어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 건 변함이 없는데요. 얼음이라고 하는 주어가 얼음을이라고 하는 목적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동문장에서는 사동문을 만들 때에는 주동문의 주어 서술어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냐 자동사이냐에 따라서 문장 성분의 변화가 조금 달라지니까 이것도 조금 신경을 써서 봐두시고요. 그 피동문장 때 얘기했던 걸 그대로 얘기해 볼게요. 이걸 그냥 기계적으로 뭐 타동사가 사용된 주동문장에 뭐뭐는 뭐뭐로 바뀌고 이렇게 막 이것도 좋지만 문장을 기억하는 게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자동사가 사용된 문장 하나, 타동사가 사용된 문장 하나를 기억해 놓고 그거를 사동 문장을 바꾼 다음에 문장 성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여러분이 인식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 공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주동문을 만들 수 없는 사동문이 있네요. 자, 첫 번째 예. 이삿짐을 옮겼다. 이삿짐을 옮겨서 자, 보세요. 누가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누가 목적어 이삿짐을 옮기다. 기본형 옮다에다가 이리기 우구추에 기를 붙이고 뒤에 다가온 거죠. 그죠? 이삿짐을 옮겨지게 만든 것이니까 사동 문장인데 이거를 주동으로 바꾸면 이삿짐이 옮다. 이삿짐이 옮다. 이삿짐이 의지가 있는 존재가 아니죠. 바뀌기가 어렵죠. 그죠? 자, 그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면 얘가 지금 하나밖에 안 나왔나요? 얘가 또 있네. 하나 봅시다. 어머니가 옷에 풀을 먹인다. 자, 어머니가 사동주 주어고요. 풀을 목적어가 있고 먹이다. 어간 먹에다가 사동접사 이리기 우구추에 이가 오고 현재형 어미 and 다가 왔겠죠. 그죠? 그러면 이 문장은 사동 표현인 거 알겠죠? 그러면 이거를 주동으로 바꾸면 옷이 풀을 먹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설명 안 해도 어색한 거 금방 아실 겁니다. 그래서 주동 문장이 사동으로 바뀌고 사동이 주동으로 바뀌는 거 서로 자유롭게 서로 변환시킬 수 있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안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런 경우가 있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식을 해두시고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옵니다. 피동 문장 만들 수 없는 능동을 물어보는 것처럼 똑같이 이것도 그 사동 문장이 주동으로 바꾸기 어려운 거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봐두시고요. 뭐 예문들을 다 외울 수는 없죠, 그죠? 다 외울 수는 없지만 맥락을 이해하세요. 이런 맥락이라면 옷이라고 하는 게 지가 먹을 수가 없고, 그다음 풀이라고 하는 게 이삿짐이 지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니까 의미상 말이 안 돼. 이런 문장에 사용되면 주동으로 바꾸기가 어려워 정도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으로 갑니다. 사동문의 의미 해석. 자,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이거 설명을 하면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 밑에 봅시다. 파생적 사동문의 해석, 직접과 간접 사동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접 사동은 사동주가 직접 행동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간접 사동이라고 하는 건 사동주가 주어가 대상에게 명령하는 의미를 갖는 문장이에요. 어쨌든 둘 다 시키는 거죠.
주어가 직접 행동을 하든 아니면 하라고 시키든 간에 어쨌든 간에 시키는 문장이 되는 거니까 사동 문장은 틀림없는데 밑에 예문을 보시면 이해가 쉬워질 겁니다. 엄마가 딸에게 옷을 입혔어. 자, 엄마가가 주어죠, 그죠? 엄마가 옷을 목적어 있고요. 입혔다. 자, 입 어간에다가 사동접사 이일이기 우구추의 희가 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뭐 얻다가 왔겠죠. 사동 문장인 거고요. 그러면 이 경우는 만약에 이 딸이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딸이었다면 엄마가 직접 옷을 들고 얘한테 옷을 입혔겠죠, 그죠? 그러니까 직접 사동으로 일단 상황에 따라서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딸이 고등학생이라면 엄마가 직접 옷을 입힌 게 옷 입어 밖에 나가게 얘를 시켰겠죠, 그죠? 옷을 입으라고. 그런 경우라면 간접 사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엄마가 딸에게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직접 사동이 될 수도 있고 간접 사동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뜻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니까 중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파생적 사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직접 간접 사동이 모두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예문 볼까요? 어머니가 갓 태어난 딸에게 자 이런 식으로 갓 태어났다라는 어떤 의미 상황이 주어지면 이거는 엄마가 직접 행동하는 직접 사동밖에 안 되는 거죠.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컵에 물을 채웠다. 자, 채우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게 뭘까요? 차다죠, 차다. 물이 차다. 가득 차다. 채니까 이리기 우구추에 우 붙고 그 다음에 얻다가 이렇게 붙은 걸 겁니다. 이중사동이네요. 자, 그러면 사동 문장 맞죠? 내가 물을 차게 한 거니까 사동 문장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전자를 들고 컵에 물을 직접 채우는 직접 사동은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내가 혹시 컵한테 물 차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명령 백날 해봐야 되도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에서처럼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통사적인 사동문이지만 직접 사동문으로만 해석이 되고 간접 사동문으로는 해석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해서 얘기합시다. 사동문 중에서 접사가 붙어 만들어진 파생적인 사동문은 경우에 따라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두 가지 의미를 갖는 중의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생적인 사동문이 모두 다 중의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예문들을 보여줬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통사적인 사동문의 해석인데요. 자, 이거는 예문 하나 보죠. 엄마가 딸에게 옷을 입게 했어. 자, 이게 게하다를 붙여 통사적으로 만든 거죠. 이 경우는 무조건 이거 하나밖에 안 됩니다. 간접밖에 안 되고요. 절대로 이런 경우는 직접 사동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하다가 붙어 만들어진 통사적인 사동문은 중의성이 생길 수가 없죠. 간접 사동만 가능한 거니까. 자, 다시 그러면 선생님 말로 정리할 테니까 귀를 기울여 보세요. 파생적인 사동은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 두 가지로 해석될 수도 있다. 맞죠? 자, 통사적인 사동문은 절대로 직접 사동으로 해석될 수 없고 오직 간접 사동의 의미로만 이해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흔하게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개념을 잘 잡아두시고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잘못된 사동 표현인데 첫 번째가 우리가 많이 잘못 쓰는 거. 하다를 쓸 수 있는 곳에는 시키다를 쓰지 않습니다. 예문을 보세요. 친구 한 명을 소개시켜 줄게. 우리가 흔하게 쓰는 표현입니다만 시키다는 것 대신에 하다를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친구 한 명을 소개해 줄게.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동의 의미가 없는데 사동 접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자, 길을 헤매이다. 누가 길을 헤매이다? 자, 이거는 시키는 게 아니죠, 그죠? 사동의 의미가 없는데 헤매이다의 기본 형태는 헤매다의 어간 매에다가 그냥 헤매다 쓰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쓸데없이 이 사이에다가 이가 들어가서 쓸데없는 사동 접사가 들어간 거죠. 이런 것도 눈여겨보시고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뭐 이런 거 설레임 이런 거 설레임 이것도 보면 설렘이라고 하는 설렘
이건 물론 저기 다시 합시다. 형태를 명사가 아니라 다르게 바꿔놓고 여러분이 위에서 본 거랑 같은 형태로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할게요. 설레다가 기본형일 겁니다. 설레다. 자, 얘를 명사로 만들 거면 어간 뒤에다가 미음 붙이면 되죠, 그죠? 설렘. 근데 이 뒤에다가 그 아이스크림 중에 설레임이라고 있죠. 쓸데없이 이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 요 케이스도 사동의 의미가 없는데 사동 접사가 사용된 경우, 잘못된 경우가 있으니까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피동하고 사동을 구분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 하나 볼 텐데,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사동사라면 문장에 목적어가 있을 거다. 피동사라면 목적어가 없을 거다. 이 얘기했고요. 자, 두 번째,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로 끝내지 말고 의미상으로 반드시 검산해 보셔야 돼요. 이게 당하는 건지 시키는 건지. 자, 이 두 가지의 방식을 쓸 텐데, 첫 번째부터 해봅시다. 우는 아이가 엄마 등에 업혔어. 목적어 있어 없어? 없지. 일단 피동일 겁니다. 의미 확인해 봅시다. 아이가 지가 업게 시킨 게 아니라 업힌 거, 당한 거죠, 그죠? 업다 어간 뒤에다가 히를 붙여 피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없으니까 확실히 피동일 거고요. 의미상으로 검산해봐도 피동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누나가 이모에게 아이를 업혀서 아기를 목적어 있죠. 아마 사동일 겁니다. 의미상으로 검산해보죠. 누나가 이모에게 업게 한 거죠, 그죠? 히가 붙어있습니다. 사동 표현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있고 의미상으로 사동 표현이 맞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물어봅시다. 이거는 지금 보시면 사동 표현에서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적인 사동이죠. 자, 이 경우에 중의성이 있을까요?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으로 둘 다 가능할까요? 문맥상 보면 누나가 이모한테 명령하기는 어렵죠, 그죠? 이모한테. 그러니까 이거 아마도 누나가 아이를 손으로 들고 이모한테 업혔다 직접 사동만 가능한 케이스처럼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아기 곰이 어미 품에 포근히 안겼어. 목적어 있어 없어? 없죠. 주어는 곰이고요. 곰이 안기게 된 것이니까 이리기에 기를 썼습니다. 피동 표현이고, 형이 친구에게 꽃다발을 안겼어. 목적어 있어 없어? 꽃다발을 목적어 있죠, 그죠? 의미상 형이 꽃다발을 안게 한 거죠. 기를 붙여서 사동을 만든 겁니다. 동생이 새 시계를 내게 보였어. 목적어 있죠. 보다에 이를 붙여서 보이었다를 만든 건데, 동생이 의미상 나한테 시계를 보게 한 거니까 사동 표현 맞고요. 그 다음 목적어 있으니까 확실히 사동 표현이겠죠. 마지막으로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해가 보여서, 주어는 해입니다. 항상 주어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해가 보여서 목적어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해가 본 게 아니라 해가 보이게 된 거니까 이리기 우주에 이를 사용해서 피동 표현을 만든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문제, 어떤 문장을 주고 이 문장이 사동이냐 피동이냐 묻는 문제는 언제나 기본 문제예요. 제일 기본 문제인데, 우리가 판단할 때 일단 제일 먼저 볼 건 목적어의 유무를 가지고 사동이냐 피동이냐 먼저 판단하고, 섣불리 목적어 없어 무조건 피동, 목적어 있네 사동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1차로